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그 순간 이명원은 발을 헛디뎌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는데 차가운 빗물이 갓을 적시고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져 내렸고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명원의 옷자락을 쥐어뜯을 듯이 휘감았다. 명원은 본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덕으로 인해 타고 온 말조차 놀라 달아나 버린 지 오래였다. 유학자로서의 체면이나 위위는 이미 진흙구덩이 속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여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산세는 험준하고 길은 끊겨 자칫하다가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객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으나 명원은 이를 악물고 흐릿하게 비치는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비바람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마치 저승길의 인도자처럼 혹은 마지막 희망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산 중턱에 홀로 덩그러니 놓인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모습이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집 주위에는 새끼줄이 어지럽게 쳐져 있었고 그 줄에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적들이었다. 붉은 먹으로 쓴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번개 칠 때마다 섬뜩하게 번뜩이며 명원을 노려보는 듯 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쑥과 이름 모를 짐승의 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음산한 기운을 더했다. 보통의 선비라면 마땅히 피해야 할 흉가나 다름없었으나 지금 명원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명원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두드리며 주인장, 지나가는 과객이요. 비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갑시다 라고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거센 빗소리와 음산한 바람소리뿐이었다. 다시 한번 문을 세게 두드리려던 찰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타난 이는 허리가 굽은 노파였는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번득이는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헝클어진 백발은 산발이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노파는 손에 든 등불을 들어 명원의 얼굴을 비추더니 대뜸 걸걸하고 쉰 목소리로 산 사람보다 죽은 귀신이 더 많이 드나드는 곳이오. 살고 싶으면 썩 물러가시오. 라며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문을 닫으려 했다. 명원은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으며 노인장, 이 빗속에 쫓아내면 꼼짝없이 죽으라는 말이오? 나는 한양으로 가는 선비 이명원이라 하오. 육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겠소? 라고 호소했으나 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육아의 도리? 공자왈 맹자왈 하는 새님들이 귀신곡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줌이나 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곳은 그대 같은 양반 나부랭이가 발을 들일 곳이 못 된다니까 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명원은 물러서지 않고 문을 붙잡고 버티며 네, 비록 지금은 몰골이 이렇다. 하나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천지의 이치거늘 어찌 무속을 업으로 삼는 자가 산 사람을 사지로 내몬단 말이오. 하룻밤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내후하게 살해하리다. 라고 간청반 협박반으로 매달렸다. 노파는 명원의 끈질김에 질린 듯 혹은 그의 눈 속에 서린 절박함을 읽은 듯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명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노파는 혀를 차며 캄팍 명줄이 긴 놈인지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온 놈인지 좋소, 정, 그렇다면 들어오시오. 허나 명심하시오. 오늘 밤 이 집에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라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명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으나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마당에 들어서자 기괴한 풍경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구슬할 때 쓰는 작두가 비를 맞으며 번들거리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장독대 위에는 정화수 대신 붉은 핏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집안 전체가 무겁고 습한 음기로 가득 차 있어 유학을 공부하며 호연지기를 길러온 명원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노파는 명원을 본 채 옆에 붙은 작은 행랑방으로 안내하며 이 방에서 꼼짝 말고 날이 밝을 때까지 숨죽여 있으시오. 그리고 저 건너편 별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마시오. 거기는 산 사람이 얼씬거릴 곳이 아니니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파가 가리킨 별채는 굳게 닫혀 있었으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소. 신세지는 처지에 어찌 주인의 말을 거역하겠소 라고 답했지만 노파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명원은 젖은 옷을 벗어 쥐어짜고 줄인 배를 움켜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방은 냉기가 돌아 썰렁했고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며 명원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눈을 감고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으나 조금 전 노파가 했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다. 별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말라.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단순한 신당션일까? 아니면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될 흉측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선비로서 무당의 말 따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은 억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고개를 드는 법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으흐흐, 으흐흐.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울음소리. 그것은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소리는 노파가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던 그 별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명원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 깊은 산중 무당의 집에 숨겨진 여인이라니. 혹시 원한 맺힌 귀신이 권리를 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노파가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하여 사악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공자의 제자는 괴력난신 과일이룬신을 논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괴이한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했다. 명원은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대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채의 문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춤을 추는 듯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져 마당을 세차게 때렸고 그 소음에 섞여 간간히 들려오는 비명 섞인 울음소리는 명원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때였다. 본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노파가 깻마루로 뛰쳐나왔다. 노파는 하얀 소복을 입고 손에는 긴 칼을 쥐고 있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칼날이 번뜩이며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다. 노파는 비를 맞으며 별채를 향해 무어라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치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악귀를 달래는 의식 같기도 했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흑주술 같기도 했다. 명원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광기에 찬 절규로 변해갔다. 비켜라! 썩 물러가라! 이곳은 내 놈들이 넘볼 곳이 아니다. 노파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명원은 이것이 단순한 구판이 아님을 직감했다. 노파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 혹은 가두려 하는 것이 저 별채 안에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채 안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살려주시오. 제발.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명원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귀신이 아니었다. 저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갇혀 있다. 유학자로서의 정의감이 명원의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사악한 무당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장 뛰쳐나가기에는 노파가 쥐고 있는 시퍼런 칼날이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명원은 갈등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노파를 제지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관아에 고발해야 할까? 그러나 저 비명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명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공포와 의무감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밖에서는 다시 한번 천둥이 쾅 하고 울리며 온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그 찰나의 순간 명원은 별채에 찢어진 문틈 사이로 핏기 없는 창백한 손 하나가 밖으로 뻗어나와 허공을 휘젓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다. 명원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지옥의 야차들이 벌이는 춤사위와 같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노파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흙탕이 된 마당을 뒹굴듯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미친 짐승과도 같았다. 하얀 소복은 이미 흙탕물과 빗물에 젖어 살가죽에 들러붙어 있었고 풀어헤친 백발은 빗물에 젖어 검게 변한 채 얼굴을 가렸다 드러냈다 하며 기괴함을 더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노파의 손에 들린 시퍼런 작두날이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고 그 날카로운 금속성은 빗소리를 뚫고 명원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노파는 무엇인가 홀린 듯 혹은 무엇인가와 싸우는 듯 허공을 향해 칼질을 해대며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물러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그 안에 서린 살기는 명원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학자인 명원의 눈에 비친 그 광경은 그야말로 음사인스이자 괴력난신의 극치였으나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공자께서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셨고 군자는 요사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하였건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저 원초적인 광기는 책상물림 선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노파의 춤은 단순한 굿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결계의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별채 쪽에서 뻗어나왔던 그 창백한 손, 그리고 이어지던 비명소리가 명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 노파는 지금 원혼을 달래는 것인가? 아니면 원혼이 되어가는 산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가? 명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움켜쥔 채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탓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이 요망한 짓을 멈추라. 고 호통치고 싶었으나 저 서슬퍼런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광란에 춤을 추던 노파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깨를 들썩이는 노파의 등 뒤로 처연한 빗소리만이 마당을 채웠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던 노파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원은 숨을 죽이고 노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나온 노파의 손에는 작은 소반이 들려 있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과 정체 모를 탕약한 사발이 놓여 있었는데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를 씌운 모양새가 꽤나 정성스러워 보였다. 노파는 그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별채 쪽으로 다가갔다. 조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며 귀신을 쫓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병석에 누운 자식을 돌보는 어미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귀신에게 제밥을 주는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명원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노파는 별채 문 앞에서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명원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으나 빗줄기에 가려 내부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노파가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대신 무언가 억눌린 듯한 신음소리와 노파의 나직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빗소리의 무처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으나 그것은 달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윽박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먹어야 산다. 억지로라도 삼켜라. 간간히 들려오는 단어들은 명원의 추측에 불을 지폈다. 저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있는 것이 분명했다. 약, 반, 각 정도가 지났을까 별채의 문이 다시 열리고 노파가 빈 그릇이 담긴 소반을 들고 나왔다. 노파의 얼굴은 춤을 출 때보다 더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파는 다시 한번 별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는 자물쇠까지 채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거처인 안채로 들어갔다. 곧이어 안채의 불이 꺼지고 집안은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 속으로 잠겨들었다. 명원은 벽에 기대어 앉아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노파가 잠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만약 날이 밝아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쫓겨날 것이고 저 별채에 갇힌 사람은 영영 세상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몰랐다. 유학자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비록 남의 집 내실을 엿보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라면 대의를 따라야 마땅하다. 명원은 스스로에게 명분을 부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노파가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저 무시무시한 작두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별채에서 보았던 그 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허공을 휘젓던 그 창백한 손이 명원의 양심을 찔러댔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신발을 고쳐 신었다. 갓끈을 단단히 메고 도포자락을 걷어올린 명원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끼익, 비에 젖은 나무 문이 내는 소리가 천둥소리만큼이나 크게 느껴져 명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칫했다. 다행히 빗소리가 워낙 거세여 안채에서는 별다른 인기척이 없었다. 명원은 마루에서 내려와 질퍽거리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진흙이 버선발을 타고 올라와 불쾌한 감촉을 남겼고 쏟아지는 비는 순식간에 그의 옷을 다시 적셨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몸을 낮추고 별채를 향해 움직였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노파가 나오지 않는지 살피는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작두대 옆을 지날 때는 마치 작두가 살아서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부적들이 가지 마라 하며 속삭이는 듯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짐승의 뼈들이 달그락거리며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이라 치부하던 명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귀신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드디어 별채 앞에 당도한 명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가까이서 보니 별채는 더욱 기괴했다. 창호지는 겹겹이 발라져 있어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문에는 밖에서 잠그는 큼지막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엉성하게 지어진 흙벽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억누른 기침 소리와 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콜록, 콜록, 그것은 분명 병든 사람의 소리였다. 명원은 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다. 안에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소리가 뚝 끊겼다. 명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계시오? 안에 누구 계시오? 대답은 없었다. 다만 거친 숨소리만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올 뿐이었다. 명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자물쇠를 부술 도구가 필요했다. 마침 마당 한 구석에 장작을 팰 때 쓰는 녹슨 도끼 하나가 빗물에 젖은 채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명원은 조심스럽게 도끼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쇠붙이의 무게가 손에 전해지자 묘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다시 별채 문 앞으로 돌아와 자물쇠 고리에 도끼날을 끼워 넣었다. 쾅 하는 소리가 나면 노파가 깨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 번에 부숴야 한다. 명원은 입술을 깨물고 온몸의 힘을 도끼 자루에 실었다. 천둥이 치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늘이 번쩍이고 우르릉 쾅 하는 굉음이 터지는 순간 명원은 힘껏 도끼를 비틀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 고리가 끊어져 나갔다. 명원은 끊어진 자물쇠를 벗겨내고 문고리를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여 미끄러질 뻔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노파가 감추려 했던 비밀, 빗속의 광란, 그리고 저 안에서 고통받는 존재의 정체까지. 명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당겼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 그리고 약재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명원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으나 구석에 놓인 희미한 호롱불이 실내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막힌 공간에 요강과 밥그릇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의 가장 깊숙한 구석,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다. 명원은 도끼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 형체는 명원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몸을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불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명원은 그만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것은 귀신의 형상보다 더 처참하고 끔찍한 몰골을 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 숨쉬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 붉게 문드러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이 하얗게 빛나며 명원을 쏘아보고 있었다.
여인은 명원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며 벽으로 몸을 붙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유모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말투와 억양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천민이나 노비의 말투가 아니었다. 명원은 직감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노파가 그녀를 가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왜 이런 끔찍한 몰골로 이런 외딴 곳에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명원은 도끼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해칠 듯이 없음을 보였다. 낭자, 안심하시오. 나는 지나가던 과객일 뿐 낭자를 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오? 저 밖에 무당과는 무슨 관계요? 명원이 한 걸음 다가서자 여인은 더욱 격렬하게 몸을 떨며 비명을 지르려 했다. 명원은 다급하게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며 쉿!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밖에 노파가 깨어날 것이요. 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모는 나를 지키려는 것이요. 제발 나가주시오. 들키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명원의 머리털이 쭈뼛섰다. 빗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지방을 밟는 삐걱거리는 소리. 명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고 그 빛을 등지고선 노파의 그림자가 길게 방 안으로 드리워졌다. 노파의 손에는 아까 마당에서 춤을 출 때 들었던 그 시퍼런 작두칼이 들려 있었다. 노파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기어이 금기를 깨고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내 그리 경고했거늘. 선비놈들의 호기심이란 이리도 무모한 것이더냐. 노파의 서슬퍼런 칼끝이 명원의 목울대를 겨누는 데는 찰나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비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살기를 띤 침묵으로 가득 찼고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마저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 흔들렸다. 명원은 눈앞에서 번뜩이는 작두날의 냉기를 피부로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으나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기이한 평온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눈앞의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명료함이었다. 노파의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사례보다 더 짙은 슬픔과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명원은 읽어낼 수 있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죽어서 그 입을 다무는 것이 내 놈에게나 우리에게나 자비일 것이다. 노파가 쉰 목소리로 내뱉으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칼끝이 명원의 목피부를 살짝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명원은 눈을 피하지 않고 노파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목을 베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오. 허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진실이 덮이진 않을 것이네. 저 여인이, 아니 저 아기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을 테고 말이오. 명원이 아기씨라는 호칭을 입에 담자 노파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명원의 추측이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반응이었다. 명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그대가 사악한 무당인 줄 알았소. 허나 지금 보니 그대는 충직한 가신자진이로구려. 짐승의 탈을 쓰고 아기씨를 지키려는 그 눈물겨운 충정을 어찌 하늘이 모르겠소. 그때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듯 몸을 날려 노파의 다리를 붙잡았다. 유모!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분은
이분은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뭉개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여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녀는 화상으로 인해 엉겨붙은 손가락으로 노파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며 애원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유모가 살인자가 되어야 해? 제발 그 칼을 내려놓아. 여인의 울부짖음에 노파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억눌러온 서름이 댐이 터지듯 폭발한 것이다. 노파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더니 들고 있던 작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기씨. 내 불쌍한 아기씨. 이놈의 세상이 어찌 이리도 모질단 말입니까? 명원은 조심스럽게 물러나 앉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노파와 여인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 비록 과객에 불과하나 두 분의 사연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하겠소. 밤은 깊고 비는 그쳐가니 부디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시오. 내 미력 하나마 도울 길이 있을지도 모르오. 한참을 오열하던 노파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명원을 바라보았다.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미 들킨 이상 이 선비의 입을 막지 못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차마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엉망이 된 여인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다. 선비님은 기축년에 그 참혹했던 영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노파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명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축, 옥사, 지, 적곡. 수많은 선비들이 영모에 휘말려 죽어나가고 삼족이 멸해지던 피바람의 역사였다. 명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소. 조정이 피로 물들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지. 노파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아기씨가 바로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예조판서 홍대감의 늦둥이 외동딸이옵니다. 명원은 숨을 들이켰다. 홍판서라면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었으나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었다. 그날 밤 관군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도륙할 때 저는 갓 태어난 아기씨를 포대기에 싸서 개구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목소리가 다시금 흐느낌으로 끊겼다. 불길이 너무 거세어 도망치는 와중에 불똥이 포대기에 옮겨 붙었고 저는 미친 듯이 불을 껐지만 아기씨의 얼굴과 몸에 씻을 수 없는 화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곱디고 온 옥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노파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유모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유모 탓이 아니야. 유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죄가 되어 사라졌을 거야. 노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관군의 추적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무당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흉가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밤마다 구판을 벌여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것도 모두 아기씨를 숨기기 위한 눈물겨운 위장이었다. 밤새 들리던 울음소리는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가문의 몰락을 슬퍼하는 여인의 신음이었고 노파가 별채에 가져다준 탕약은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였던 것이다. 명원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괴력난 신이라며 멸시했던 무당의 구판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충심의 표현이었다. 자신이 원혼의 울음이라 의심했던 소리는 억울하게 희생된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신호였다. 유학 경전을 달달 외우며 인의예지를 논하던 자신이 겉모습만 보고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부끄러웠다. 진정한 의는 화려한 도포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흙탕물 묻은
무당의 소복에 있었다. 명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제가 눈이 멀어 참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양반이, 그것도 선비가 천한 무당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파와 여인은 깜짝 놀라 명원을 만류했다. 선비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천한 것에게 어찌. 노파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으나 명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요, 신부는 하늘이 정한다 하나 사람의 품격은 그 행실에 있는 법. 어르신은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 훌륭한 충신이십니다. 내 오늘 이곳에서 공맹의 도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웠소. 명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히 과거급제에 목매던 풋내기 선비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고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의 눈빛이었다. 여인은 흉터진 얼굴을 가리던 손을 천천히 내리고 명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선비님, 저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관아의 포졸들이 냄새를 맡고 이 산 근처를 얼쩡거린다는 소문이 돕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을 텐데. 여인의 말대로였다. 비가 그치면 안개도 걷히고 짐승의 발자국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명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이곳은 이미 안전하지 않다. 자신이 이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훈련받은 관군의 사냥개들도 머지않아 들이닥칠 것이다. 게다가 어젯밤 노파의 광란에 가까운 구파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지도 모른다.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제게 한양에 믿을 만한 벗이 있으니 그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원이 제안했으나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기씨의 몸으로 산길을 걷는 것은 무리입니다. 게다가 낮에 움직였다가는 당장 눈에 띌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면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명원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낡고 손때 묻은 그 패에는 암행안항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실 그는 단순한 과객이 아니었다.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의 비리를 감찰하던 암행어사였으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마패를 드러내는 순간 그의 암행은 끝나게 되지만 눈앞의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 분, 저를 믿으시오. 내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홍판서의 핏줄을 지켜내리다. 명원의 비장한 목소리에 노파와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십수년을 도망자로 살아온 그들에게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명원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보게, 어젯밤 그 요란한 굿소리가 여기서 난 게 틀림없지? 그래, 냄새가 나. 역적에 잔당이 숨어있다는 제보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 문을 벌겋게 물들였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0여 명의 무리였다. 노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명원을 쳐다보았다. 선비님. 명원은 재빨리 마패를 품 깊숙이 갈무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유약한 선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두 분은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내가 나가서 막겠소. 명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들이닥친 포졸들의 살기등등한 시선이 명원에게 꽂혔다.
그러나 명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갯마루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 새벽에 남의 집을 함부로 침범하다니 관아의 법도에는 예의도 없단 말이냐? 명원의 호통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일순간 살벌한 전장으로 변했다. 10여 명의 포졸들이 치켜든 횃불이 희뿌연 안개를 태우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포졸들의 얼굴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떼처럼 흉포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곰가죽을 덧댄 쾌자를 입고 한쪽 눈에 깊은 칼자국이 난 포교 부셔가 서 있었는데 그는 거만한 자세로 짝다리를 짚은 채 쇳마루 위에 명원을 삐딱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명원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찍뱉었다. 법도? 예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군. 역적의 잔당을 잡는데 무슨 놈의 예의를 따진단 말이냐.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 나부랭이기에 감히 광군의 앞길을 막느냐. 포교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으며 허리춤에 찬 환도도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손길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명원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태산과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기세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뒷짐을 지고 배에 힘을 주어 더욱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이름은 이명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유생이다. 어젯밤 폭우를 피해 이곳에 들렀을 뿐 너희가 찾는 역적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또한 이곳은 늙은 무녀가 홀로 지키는 거처이니 남녀의 분별이 엄격한 조선 땅에서 사내들이 함부로 내실을 뒤지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명원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포졸들 사이에서 잠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무지한 졸병들이 보기에도 명원의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교활한 포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뗏마루로 다가와 명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명원의 코를 찔렀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혓바닥이 아주 매끄럽구만. 헌데 말이야, 우리가 받은 첩보가 아주 구체적이거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계집과 그년을 보필하는 늙은 할멈. 딱 여기 아니오? 포교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명원의 어깨 너머 굳게 닫힌 별채문을 힐끔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이야, 선비가 이런 무당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것도 아주 수상쩍지 않나? 혹시 내 놈도 한통속 아니냐? 포교가 손을 까딱하자 뒤에 있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슬퍼런 창끝이 명원의 가슴을 겨누었다. 명원은 속으로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놈들은 단순히 수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 걸리면 엮어서 공을 세우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안채문이 벌컥 열리더니 노파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다시금 신들린 무당의 연기를 하며 포졸들에게 달려들었다. 에이구, 이 썩을 놈들아! 감히 신령님이 계신 곳에 쇠붙이를 들이대? 천벌을 받을 놈들,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노파는 소금을 뿌리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포교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포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노파가 마당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늙고 병든 몸이 건장한 무인의 발길질을 견뎌낼 리 만무했다. 노파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으나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별채 문 앞을 막으려 했다.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 그 처참한 광경에 명원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명원이 툇마루에서 뛰어내려 노파를 부축하려 하자 포교가 명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비키라고 했지. 이 쎄님 놈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명원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흙바닥에 넘어졌다. 도포자락이 흙투성이가 되고 가시 벗겨져 나갔다. 굴욕적이었으나 육체적인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포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별채의 문 앞으로 다가갔다. 자, 어디 그 귀하신 역적의 딸년 얼굴 좀 보자꾸나. 그가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칼을 뽑아드는 순간 별채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유모, 유모. 명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묵직한 물건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국왕의 권위 그 자체였다. 포교가 칼을 내리치려는 찰나 명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동네 부사 통라이푸스는 듣거라. 갑작스러운 호통에 포교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포교가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 명원의 손에서 무언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금쇠 패. 낡고 손때가 묻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천지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명원의 외침이 산천을 울리고 메아리쳐 돌아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을 뒤흔드는 사자우였다.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포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마패? 전설 속에서나 듣던 왕의 특명을 받은 어사만이 지닌다는 그 마패가 눈앞에 흙투성이 선비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포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들고 있던 칼이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마패? 네 이놈들, 어명을 받들고 내려온 어사가 여기 있거늘 감히 무기를 겨누고 패악질을 부리느냐. 너희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명원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추상 같은 위엄이 서린 눈빛에 압도된 포졸들이 하나둘씩 창을 버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임니요.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외심으로 뒤덮였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포교만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역적을 잡아 출세하려던 꿈이 멸문지화의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명원은 천천히 아주 위엄있게 걸어가 포교의 앞에 섰다. 그는 흙 묻은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으로 포교를 내려다보았다. 일개 포교 따위가 조정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움직여 민가를 습격하고 힘없는 노인을 구타했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말해라.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짓을 벌였느냐? 내 놈의 윗선이 누구냔 말이다. 명원의 호통에 포교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읍소했다. 어사또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현감 사또께서, 아니, 이방놈이 시키는 대로. 닥쳐라. 내 놈의 더러운 변명은 관아에 가서 들을 것이다. 명원은 뒤에 무릎 꿇은 포졸들을 향해 명령했다. 너희들은 당장 이 죄인을 포박하라. 만약 거역한다면 너희 또한 영모의 공범으로 다스릴 것이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포교의 명령에 따르던 포졸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의 상관을 덮쳤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포교는 비명을 지르며 결박당했고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에서 정의의 심판장으로 변했다. 진흙탕에 쓰러져 있던 노파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명원에게, 아니 어사또에게 절을 올렸다. 눈물이 흙투성이 얼굴을 씻어내렸다. 별채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여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난 10수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공포의 먹구름이 어사의 호통 한 번에 거치고 있었던 것이다.
명원은 포박당한 포교를 뒤로하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노파를 직접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왕법에 이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두 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노파는 명원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다. 나으리, 어사또 나으리. 이 미천한 것들을 위해 명원은 노파를 안심시키고 별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닫힌 문을 열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을 양지로 끌어낼 시간이었다. 아기씨,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명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빛을 받은 여인이 눈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명원은 피하지 않고 따스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것은 흉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숭고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역적의 누명을 쓴 홍판서의 여식 홍연화. 내 그대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리라. 명원의 선언은 아침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그리고 저 멀리 한양 땅을 향해 퍼져나가는 듯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청명했다. 지난밤 산천을 뒤흔들던 천둥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비에 젖은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아의 마당만큼은 서리빨 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관아의 동원 높은 자리에 앉은 명원은 관복을 정제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포교와 그 뒤를 봐주던 부패한 현감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명원의 일갈에 의해 그들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단순히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죄뿐만이 아니었다. 영모 사건을 핑계 삼아 죄 없는 양반 가문의 재산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아 죄인을 풀어주는 등 그들의 악행은 낱낱이 파헤쳐졌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충신종첸의 유일한 혈육을 핍박하여 사지로 내몰았으니 그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명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현감과 포교는 질질 끌려나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환호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집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산 중턱의 초갓집이 사실은 충절의 성지였음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옷감을 모아 노파와 연화 아기씨에게 바치며 지난날의 무례를 사죄했다. 사필 귀정, 시비 궤정, 모든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온 것이다. 명원은 관아의 일을 수습한 뒤 곧바로 장계를 올려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렸다. 기추곡사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홍판서의 신원성하는 청하는 상소문이었다. 명원의 명망과 그가 밝혀낸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다. 홍판서의 관직을 복구하고 그 딸에게는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려 위로한다는 내용이었다. 십수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연화 아기씨의 이름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며칠 뒤 명원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이제는 깨끗하게 보수된 그 초갓집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예전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기괴한 부적과 짐승 뼈들이 치워진 자리에는 들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두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깨끗한 멍석이 깔려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명원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넙죽 절을 올렸다. 어사또 나으리,
이리 누추한 곳을 또 찾아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죽지 못해 살던 저희가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끼와 살기가 없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명원은 황급히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의 그 지독한 충심이 아니었다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연화가 팻마루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고 있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붉은 흉터가 왼쪽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명원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옥색 치마 저고리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쳤고 맑은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명원 앞에 서서 아주 정중하고 우아한 자태로 큰 절을 올렸다. 명원은 묵묵히 그녀의 예를 받았다. 선비님, 연화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그리고 제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를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신 그 마음입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며 제 자신이 흉측한 귀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선비님께서는 제 흉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사람을 보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명원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는 부드러운 눈길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 흉터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낭자가 그 모진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승리의 표식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고운 얼굴보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낭자의 얼굴이 내 눈에는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부디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햇살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연화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으나 그녀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흉터마저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눈부셨다. 노파 역시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묘, 아묘, 우리 아기씨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분이십니다. 명원은 작별 인사를 고하고 말에 올랐다. 노파와 연화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명원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그들의 평안을 빌었다. 험한 산길을 내려와 다시 넓은 대로로 접어들었을 때 어디선가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명원의 갓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묵은 원한이 씻겨 내려간 후의 상쾌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말 위에서 흔들리며 명원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 급제를 위해 경전을 외우고 문장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바람 치는 밤, 낯선 일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마음,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해안, 그리고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이번 여정에서 그는 스승에게서 배우지 못한 더 큰 가르침을 얻었다. 흉가라 불리던 그 초갓집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였던 셈이다. 세상일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딴판인 경우가 허다하다. 요망한 무당이 실은 가장 충직한 신하였고 흉측한 귀신이 실은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으니 내 앞으로 어사가 되어 천하를 돌아다닐 때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으리라. 명원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말에 박차를 가했다. 저 멀리 한양의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풋내기 선비가 아니었다. 백성의 아픔을 닦아주고 굽은 것을 바로 펴는 진정한 암행어사로서의 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길가의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한들거리며
그의 앞길을 축복하듯 춤을 추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던가.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하고 기름진 땅이 드러나 만물을 키워내고 있었다. 먼 훗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귀신 나오는 무당집에 찾아든 선비가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비가 훗날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이명원 대감이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겉모습의 허망함과 진심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했다. 역사는 흐르고 사람은 가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는 법이다.